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원래 뭐 그 방송인, 희극인 출신이어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을 잘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예 연출된 돌발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광물 협정 하나만이라고 하면은 굳이 젤렌스키가 워싱턴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했어도 됐었는데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선전하고 홍보하려는 어떤 그 선전전의 한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업적에 대한 갈구일 텐데요. 그 짧은 시간에 두 전쟁을 끝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되고 루스벨트 이후로 삼선을 노리는 그런 욕심이 없을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것에 버금가는 대격변이 2025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얽힌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가 올해 하다 보니까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초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밝히는 어떤 견해는 학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네, 교수님. 먼저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 싶은데 정말 파국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두 정상이 고성이 정말 오갈 정도의 회담이었는데요. 교수님이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트럼프 측의 의도된 어떤 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반대편에서는 젤렌스키 측의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저는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젤렌스키 측의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그 광물 협정 하나만이라고 하면은 굳이 젤렌스키가 워싱턴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했어도 됐었는데 또 그리고 그 전에 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면 굳이 그 워싱턴에 올 필요가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는데도 또 이 젤렌스키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의 이목이 몰린 상태에서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선전하고 홍보하려는 어떤 그 선전전의 한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원래 뭐 그 방송인, 희극인 출신이어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을 잘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그런 측면에서는 더 뛰어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예 연출된 돌발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의 연출된 행동이었다면 그럼 젤렌스키는 이번 회담에서 젤렌스키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강경 세력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고 또 그쪽의 지지를 얻으려는 어떤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자체도 그런 입장이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정파가 있고 정파별로 입장이 다른데 젤렌스키가 선택한 정파는 강경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체 타협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를 극대화해서 원래의 가장 큰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해서 집단 안보 체제에 편승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 입장을 한치도 바꾸지 않고 고수하려고 하는 강경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는 5월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겨냥한 어떤 포석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 과연 이런 어떤 행보가 5월에 있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젤렌스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인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흔히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이 집토끼, 산토끼 말할 때 집토끼라도 확실히 지키자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일각에서는 근데 이번 회담을 보고 트럼프가 너무 무례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패전국이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그 이런 비슷한 기회가 있을 때 한 6개월 전부터 이미 그 전쟁은 끝났다. 전투가 지속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은 좀 뭐랄까 다른 방향의 그 흐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한 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게임 체인저 내지는 또 공세 종말점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미 그 공세 종말점에 다다라서 버티기 힘들다. 그리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아주 뛰어난 고성능 무기, 즉 게임 체인저가 실전에 배치되면은 전황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측으로 유리하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말이 그 우리나라 지면에 도비됐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따지고 보면 공세 종말점에 다다른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다. 그리고 서방이 그 제공했던 고성능 무기란 것이 실제로 실전에서는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전황이 러시아에게 워낙 유리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중국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좀 보실까요? 예, 그것은 뭐 가장 그 기본적인 전략일 것이고요. 그런데 또 드는 어떤 약간의 의문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급하게 아니면은 완전히 그 뭐랄까 이게 그 시쳇말로 몰빵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허장성세고 좋게 말하자면은 어떤 업적에 대한 갈구일 텐데요. 자기는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까지도 마저 해결해서 불과 그 짧은 시간에 두 전쟁을 끝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되고 그래서 미국 내에 정치적 기반을 더 다져서 루스벨트 이후로 삼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그런 욕심이 없을까? 노벨상을 좀 노리고 있다는 예, 이야기가 노벨 있었잖아요. 평화상을 뭐 노리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이 뭐 상 받아도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로 2선 이상 하는 대통령이 없었는데 3선까지도 노리는 어떤 그런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어떤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근데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애시당초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게 조금 패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또 그 1990년대 초로 들어가서 과연 그때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과연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세계에서 그 미국과 뭐 소련이라고 할까 러시아 다음으로 그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라고 할까요?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미국과 러시아로서도 지금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가 너무너무도 이제 위기 상황 그리고 이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국가 기구가 핵무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제 테러 조직에 어떤 흘러 들어가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류 전체의 파국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30년이 흐른 다음에 볼 때 그때 왜 그랬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당시를 바라보는 역사학에서 가장 피해야 될 관점이거든요. 지금 이러니까 과거에 어땠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런 어떤 교란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나쁜 선택이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것이 뭐 우크라이나로서도 그렇고 전 세계로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니까 근데 이번 회담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랑 영국 뭐 이렇게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이제 젤렌스키를 좀 지지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유럽 연합도 원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유럽 연합은 왜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 유럽 연합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국가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고요. 거기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 전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나토라든지 유럽 연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핵심 국가는 역시 그 서유럽이거든요. 근데 이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는 천년에 걸친 대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흔히 루소포비아란 말을 쓰는데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공포심 아니면 혐오감 이런 것이 천년 동안 서유럽에 쌓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것에 버금가는 대격변이 2025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볼 때 놀라울 정도로 급변침을 했거든요.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배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코스 그러니까 그 항로를 바꾸는데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둔중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지금 뭐 입장을 바꾸더라도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뭐 여러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천년 동안 쌓여왔던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아니면 혐오감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광물 협정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유리했던 조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젤렌스키는 이번 회담이 끝나고도 광물 협정 서명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최종 타결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시간을 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땐 바이든 행정부였죠.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점만 못하게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좀 초조한 마음에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그 문건을 짜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플랜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운영할 테니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광물 협정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희토류가 많으니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과 함께 나눠 가질 테니 우리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그야말로 이 그 비즈니스 마인드여가지고 그런 어떤 조항을 그러니까 그 극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떤 조금 표현을 그 세게 하자면 자기가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격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떻게 달리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희토류를 아주 헐값에 그러니까 아주 그 불리한 그 조건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국가 경쟁력이 역시 그 농업에서 나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토양이 있고 우리 지리교과에서도 나오죠. 그 흑토지대라고 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농업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희토류를 개발하면요, 이 환경오염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토류를 개발해서 그 이권마저도 미국에게 넘기는 상황인데 그 희토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돼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인 농업까지도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든 참 갑갑한 상황이죠. 이 가운데 오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발표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 점점 이제 거세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그 늦여름까지 계속 그 트럼프는 전쟁을 그러니까 휴전할 생각 없이 전쟁을 끌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너무도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 유리한데 이 흐름을
그 끊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쭉쭉쭉쭉 더 밀고 나가서 예,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20%를 장악하고 있는데 더 서진을 해서 더 많은 영토를 그 확보한 다음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 평화 협상에 임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전황을 보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느릿느릿한 그 속도로 러시아가 서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뭐 군사 역량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뭐랄까 방어선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방어선만 뚫으면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그 무인지경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푸틴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 여름까지 계속 그 전투를 지속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또 한 번 그 지난 시절을 복귀하면 이게 푸틴의 입장입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대오면서 항상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진행하면서 뭔가 협정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양보를 했을 때 결국은 이 협정이 파기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했던 양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을 생각하면 푸틴으로서는 지금 협상에 빨리 나서가지고 도장을 빨리 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지속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협상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정말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반도 모델처럼 휴전은 되는데 정전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치는 분도 있죠. 예. 이번 트럼프랑 젤렌스키 회담 이후에 러시아가 덩달아서 아주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이제 푸틴과 트럼프도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지 둘이 만나면 아마 그 올해 언젠가는 이제 트럼프와 그 푸틴이 그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이제 뭐랄까요 그 송출될 텐데요. 정말로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센케 둘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일 텐데 정말로 어떤 광경이 그 연출될지 참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상황을 제일 즐기는 사람은 역시 푸틴이겠죠. 예, 푸틴일 텐데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다고 해서 덥석 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이 최근 한 달, 두 달을 보면은 푸틴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은 또 트럼프에게 일정한 또 뭐랄까요 경계심 내지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2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1기가 2010 몇 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당시 크레물린에서는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이게 트럼프가 되는 순간 러시아로서는 완전히 그 횡재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제재가 더 강화되고요. 원래 그 선거 유세에서 그 트럼프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때 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회담을 하면서 그 좀 격앙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나는 제블린을 줬다. 그 제블린이 그 탱크를 파괴하는 개인 화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그 뼈아픈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그 러시아의 기갑 전력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것이 그 대부분 다 제블린에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을 강화하는 결정을 해줬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러시아가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푸틴은 일기 때 트럼프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더 낫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언제 또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잔뜩 품고서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포기하면 영토를 돌려주겠다. 점령한 영토에서 다 물러나겠다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거든요.